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칠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4일 자리 비웠어요. 아파갖고요. 방바닥을 좀 벌벌 기면서 기침, 콧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문재인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질렀죠. 이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헌법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국회 동의 없이 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뭉칠 때가 됐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엊그저께 조선일보 광고 나간 것처럼 이번 27일 토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좀 대규모로 태극기 집회를 하고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힘을 모으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한상 차리려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상 차린다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야권 정치인들도 움직여야 되고 또 야당들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를 좀 이렇게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어저께 조선일보에 났던 광고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안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뱅설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어저께 조선일보에 난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좀 묘해요. 그러니까 이 광고 하나에 두 개가 다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27일 날 토요일 날 대한문 덕수궁 앞에서 모여서 한판 붙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래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문재인 퇴진과 국가 수호를 위한 320인 지식인 선언대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지식인 선언대회가 있고 지식인 네트워크 짜이는 건 오케이입니다. 단지 그 앞에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총궐기는 이건 조금 우리가 한 두 가지 점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이 국민총궐기에서 총괄본부에 한국교회연합, 애국시민단체연합, 그 다음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 문여적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국군예비영촌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국군총연합 뭐 이런 총괄본부인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총괄본부는 국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한문을 2년 가까이 지켜온 국본이 총괄본부고요. 이런 단체들이 이제 앞으로 힘을 모으고자 좀 서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참여단체는 이선본이 제가 하고 있는 이선본이 들어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선본에서는 통보받은 바가 없어요. 근데 뭐 넣어주시니까 할게요, 열심히. 예, 넣어주시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아니, 통보는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뭐 의견을 물어봐야지. 막 잡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원래 국본이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광고를 한번 봐주시죠. 이제 여기서 보면 아마도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말하자면 정치권에 있든지 정치권이랑 가까운 분들이 나오든지 할 텐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거를 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같은 이제 제도권 빅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새누리, 당시 집권당의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이 탄핵을 사실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넘게 갇혀 있는데 그것을 아무 정리를 안 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 총궐기만 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대 원칙 표방이 명확히 들어가 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오케이. 정치권이 당장 움직여야 되니까 탄핵에 무슨 뭐 시비 안 다투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폭도 정치가 여성 대통령을 명확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해서 저렇게 감옥에 처박아두고 그 상태에서 무슨 정권 퇴진 총궐기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 관점이에요. 저희 태극기를 싣들어 왔던 시민들의.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가지는 해라. 첫째, 즉각 석방 요구해야 된다. 둘째, 공정재판 요구해야 된다. 셋째, 재판에서 안 다뤄지는 사안들이 더 치명적으로 인격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태민의 악령이 씌웠다는 둥,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둥, 그 다음에 비아그라를 먹고 그룹 섹스를 했다는 둥, 그 다음에 무슨 머리를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세월호 날 만졌다는 둥, 온갖 흉악한 얘기가 다 돌았단 말이죠. 그걸로 인격살인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조가 나서가지고 마지막 죽여버린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오케이, 법은 차분히 가자. 재판이야. 그게 무슨 똥물에 파도가 일랴, 세월에 좀이 쓸랴. 천천히 가자. 재판은 풀어놔 놓고 천천히 공정하게 가자. 그러나 인격살인은 지금 당장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법정 외 이슈에 관한 명예회복. 이 세 가지는 기본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자기 기본을 닦아놓고 특히 태극기 하는 데 와서 얘기할 때는 세 가지 기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끌어내자도 좋고 뭐 처분 숫자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태극기를 2년 동안 정말 개꼴통 소리 들으면서 해왔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은 챙기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본 나가리는.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광고 보시죠. 이런 식으로 서로 기본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다 나와주세요. 저 이선문 이름도 걸려 있으니까 우리 이선문 회원들도 다 나와주시고 세뇌 탈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나와주세요. 진짜 다 나와주셔가지고 정치인이나 정당권 인사가 올라오면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하자고요. 같이 구호를 외치자고요. 3대 원칙 선언하라. 3대 원칙 선언하라.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박 대통령 공정재판. 박 대통령 공정재판. 박 대통령 명예회복. 박 대통령 명예회복. 그래서 뭐 그날 뭐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시던 간에 이런 얘기들은 좀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앞에 연단 앞에 있는 우리 민초들이 목청이 터지게 외쳐서 거기에 어떤 정치인이 올라오더라도 이 시민의 결기와 기세를 존중해서 저절로 뱃속에서부터 이 3대 원칙을 지지하고 선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좀 했네요. 자, 이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조병설전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지금 이게 아니 저렇게 막 국무회의 전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부터 한번 잠깐 짚어보시죠. 그럼 뭔 일이에요 저게 법률적으로? 우리 설전하면서 이미 다뤘는데 예예.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국회 통과도 안 한 거기에 부속 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남북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빠지냐면은 부속 합의서라도 남북 간에 체결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뭐 조약의 비준은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이 자명하게 이
내포되어 네네. 있는 그 네네. 상황에서 이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입법 예산은 사실은 재정, 예, 재정 예. 그 법률 사안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자의적으로 법제처의 어느 뭐 연구자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놓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땅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국회 동의 절차를 받더라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국회 동의 절차를 안 받고서 국무회의가 그냥 땅땅땅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네요. 위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여러 가지 궤변을 예. 넣어도 되는데 예. 그 국무위원들조차도 예. 사실 공범으로 위헌이 만약 결정된다면은 공범이죠. 공범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 법률적인 여러 가지 다툼 이전에 예. 문명인의 최소한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예. 예. 공적인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선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 예. 밖에 나가서 시장의 난전의 상인들한테 물어도 예. 이거는 앞에 해야 될 일, 뒤에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네네. 분명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는 잘 되는데요. 좀 이해되는 걸 좀 말씀하시죠. 네. 뭐가 급한 거죠. 그렇죠. 급해갖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시네,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분이 없는 네. 양반이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5천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5천만의 가지였죠.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잘못된 결과가 좋은 또 네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 공적인 자리의 대통령직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상식도 법에도 안 맞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에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나라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국민이 저항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저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저는 네. 극존칭을 하고 싶어요. 요새는 사실 잘하고 계시시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막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 교수님도 연식이 이제 내일 모레 환갑아니요. 아니 뭐. 뭐 새치도 있고 아니고. 근데 그렇죠. 아니 그런 연식이 있는 멀쩡한 대학 교수가 열받아서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끔 이렇게 모든 사람 가슴에 이 애국적 정열을 불지르고 계시잖아. 그렇죠. 뭐 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프랑스 가서 뭐 예? 프랑스 혁명과 촛불혁명을 유사한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비웃음을 샀죠. 그랬죠. 근데 지금 근대 세계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촛불에서도 그랬잖아요.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랬는데 최소한 자유민주공화국이 움직이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삼권이 체계적으로 분리가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꼭 소수의 비서진들이 마치 인민위원회 마냥 국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소수 아닐지 몰라요. 그 소수의 비서진 배후에 그거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 평양의 지시도 있죠.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뒤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업적. 예. 우리 같이 양손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심각하고 결기에 찬 저항 의지를 가지도록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자극해주고 계시다. 각성제죠. 네. 문각성제죠. 두 번째 업적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경으로 이를 쳐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연소득이 한 3만 달러에 인구가 한 5천만 되고 전 세계 한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치 공작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어떻게 미국이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가만히 두면은 이건 완전히 저기 평양이랑 손잡고서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을 손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어디를 손보겠냐고요? 위를 손보죠. 북한을. 중국을 중국은 당연히 해놓고 이제 그건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니까 이제 그렇죠. 조금 이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혹은 문재인 집단 입장에서는 평양을 보호한답시고 지금 막 온갖 수를 다 부리고 막 뭐 저기 하다못해 교황한테 무슨 메신저 역할까지도 하고 뭐 저기 되도 않는 저기 유럽의 나라 가서 되도 않는 저기 뭐야 저기 뭐죠? 저기 경제 제재 완화해 주자고 울고 아셈 가서도 울었죠. 그렇죠. 울고 근데 우는 데마다 가서 다 문전박대 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완전히 지금 평양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도 안 봤나 문 대통령은? 아니 김정은이 만나서 왜 그 말도 못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친구에서 나왔죠. 그것도 뭐 간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수록이 미국 입장에서는 평양을 무너뜨려서 문질러 버려야겠다. 북한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초이스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면은 그 초이스가 실행될 경우에 자기와 자기 세력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건 너무 심각한 말이고 지상에서는 지상의 공적 세계에서는 사라지죠. 공적 세계에서는 끌려 내려와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 그럴까 이게 세상의 그런 역설인데 자기 딴에는 평양을 보호하겠다고 혹은 평양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움직임 때문에 평양의 운명이 더 빨리 정해져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 이치가 묘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박주필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망상이 씌우면은 그런 방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양 문제가 북한 핵 문제가 세계의 중요 문제라고 설정이 되었을 때 지금 그것을 두둔하거나 변화하거나 하려고 했던 시진핑과 문재인의 운명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길로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양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림이잖아요. 지금 미중 전쟁은.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얘기가 좀 우리가 그걸 해보기로 했잖아요.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독트린. 그다음에 펜스 연설 이거가 지금 미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되냐. 이게 뭐 신냉전이냐. 이거 뭐 이름을 뭐로 달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에서 한 연설. 그리고 10월 4일 날이었죠. 10월 4일 날 펜스가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 그렇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중 관계가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미소 관계와 같은 신냉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뭐 그렇게 단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냉전이란 용어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그렇죠. 왜 그러시죠? 첫째 냉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체제, 국가의 내용, 이데올로기를 갖고 국제적으로 덩어리가 되는 진영과 진영, 블락 대 블락의 토탈 컨프런테이션, 아주 총체적인 대결 양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소가 사실은 벽으로 쳐져 있지, 이 교환, 교류, 통상 이 부분은 다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경제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레이몽 아론 같은 사람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주요한 특징, 어떤 인류사에도 없었는데 그거는 냉전이라고 하는 평화가 불가능하고 전쟁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두 거대한 단위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말하자면은 그 이질 체제가 서로 다른,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전체주의 진영이 네네. 완전히 서로 말하자면 병립 갈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이 침투는 네네. 뭐 버벌리 악의 축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념적인 소위 입싸움만 있었고 그 다음에 핵을 놓고 상호 간의 상호 확정 파괴 상호 간에 서로 핵으로 절멸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핵은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제3세계에 가서 이제 경쟁을 했죠. 경쟁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이념 전쟁을 이념 전쟁을 하면서 서로 예, 이제 서로. 유엔 총회에서 예, 예. 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이제 러시아 소련은 구소련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 예. 가서 주로 이제 전범혁명을 일으키고 또 미국은 거기 가서 그걸 막고 뭐 그런 정도.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그런 게 뭐냐, 뭐 저기 제가 이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소련이 1991년에 망했잖아요. 예. 그럼 냉전은 보통 1945년 내지 1948년경에 7년 8년부터. 7년경에 시작했다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40년 세월인데 이 40년 세월 동안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은 없어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담벼락에 의해서 다르게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권이 이쪽 서방권 자유진영하고 무역 안 했고 서방 자유진영이 아주 제한된 거 외에는 공산권이랑 무역을 안 했죠. 안 했죠. 예.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왜 서방이랑 무역하는 공산권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불가리아였잖아요. 불가리아 소피아 같은데 그 아주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불법적이죠. 네. 그 참고로 어느 정도냐면 뭐 그렇게 고성능 칩도 아니에요. 당시의 칩이 모토로라 예, 그렇죠. 통신칩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따지면 그거 뭐 어느 정도 공유기에 들어가는 칩만도 못한 거야. 그렇죠. 이거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복제를 해요. 걔들이 예. 칩 하우스를 가지고 근데 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제를 하냐 멍청하게 모토로라라는 상표까지 복제해요. 칩 위에 찍혀 있는 모토로라라는 상표.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칩을 수입을 못 하니까 네. 칩을 만들어요. 네. 복제를 해서. 네. 근데 모토로라라는 그 상표까지 복제를 해. 불가리아 소피아. 그래서 옛날에는 불가리아가 그게 칩 복제의 성지였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역이 없었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역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쪽 그 공산권은 우리가 뭐라고 그때 경제권 이름이 뭐죠? 코메콘. 코메콘. 네. COMECON. CON. 예. 그리고 이쪽은 가트죠. 가트. 체제였죠. 예, 그래서 둘이 교류가 없었다고요. 예. 자, 냉전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군사력 가지고 대결하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서로 경제권이 분리돼 있고 전혀 다른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국가도 내부 운영 방식도 저기는 배급 경제, 계획 배급 경제고 여기는 시장 경제고. 그렇죠. 예.